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 저희 아빠는 수산업자로 둔갑하십니다. 겨울철에만 잠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냐고요? 정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붕어빵 장사를 저희 아빠가 재미있게 표현하신 방법이에요. 물고기 팔러 가신다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조금은 독특하고 남들과는 다른 분이세요. 타고나시기를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불편한 부분을 타고나셨어요. 간단하게 손님을 상대하고 붕어빵, 아니 물고기 몇 마리를 파시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 주제로 대화가 넘어간다거나 상대가 유심히 관찰을 한다면 저희 아빠가 평범한 사람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 금세 티가 나죠. 이런 저희 아빠의 겨울철 단발성 수산업에 손길을 거두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매일 도우시는 건 아니고 식당 일을 안 나가시는 요일에만 내키는 대로 물고기 판매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죠. 식당은 나름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 맛집으로 통하는 곳이고요. 저희 엄마는 그곳에서 바쁜 점심시간에만 짧게 3시간씩을 일하고 계세요. 엄마, 저녁은 드셨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일은 안 힘들고? 저번에 무리를 좀 하셨다는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 그거 돈도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때고 그만두셔도 되니까 너무 그 일 붙잡고 있지 마셔요. 알았죠? 너는 요즘에 전화만 했다 하면 아주 그 얘기야? 예전이었다면 돈 때문에 다닌다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면 적적하고 머리도 몸도 굳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어디에 일을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즐거운 일인걸. 아, 못 살아 정말. 엄마고 아빠고 왜 나이 드시고 나서 일에 재미가 들으셨는지 몰라. 아무튼 두 분 다 건강에 신경 쓰면서 지내세요. 건강이 제일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식당 일을 계속하시는 걸 만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벌어서 지내시는 걸 소중한 일상이라 여기고 계신 분이죠. 저희 엄마의 연세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건만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뜸박질을 하는 건 못하시죠. 이걸 두고 저희 엄마는 얼마나 너스레를 천연덕스럽게 떠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운전하는 렌치장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내가 왼쪽이 멀쩡했으면 나는 양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도 냈을 사람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식 웃게 만드시는 저희 엄마. 원래 처음부터 이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건물 미화일을 하면서 겨울마다 수산업자로 둔갑하시고 간간히 지인분들과 기계 고치는 현장에 함께 나가시는 등 지금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기였을 때는 몰랐대요. 하지만 점차 평균 발달과 거리가 먼 모습에 저희 엄마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서글픈 점은 바로 그렇기에 저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 하나만 낳자고 본래 계획을 하셨었다가 오빠의 상태를 보니까 점차 심각해지셨던 겁니다. 우리끼리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하루가 다르게 감당하기 힘들어지는데 성장하는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의 1년 후가 걱정되고 두렵다는 이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 우리끼리 이 아이를 오롯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해하지? 그래, 나는 우리 마누라 말이면 다 이해하고 다 따를 거야. 오빠를 보면서 속상함에 눈물 짓던 엄마를 옆에서 아빠는 무작정 위로해 주셨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함을 타고나셨던 분이 저희 아빠였지만
이상하리만치 처음부터 저희 엄마에게는 우호적이었으며 맹목적으로 잘 따르셨대요. 이걸 두고 저희 엄마는 마치 세상에 나온 새끼오리가 처음 본 존재를 자기 엄마라고 인식한 뒤에 무작정 따르는 현상처럼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하셨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오빠의 문제로 구심하던 엄마는 둘째를 갖는 게 최선이란 생각에 이르셨고 아빠는 무작정 따르셨대요. 그 결과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저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식을 위해서 태어난 자식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만일 나 역시 아빠 쪽의 유전을 따라서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면 도대체 두 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랬던 걸까? 무모하시다 못해서 엄청난 도박을 하셨던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두고 동네 분들은 하늘이 점지해준 아이라고 부르시곤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지독히도 싫어서 나중에는 동네 어른들을 전부 속으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귀찮았으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가족으로 도본 입장이었기에 정확하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저희 오빠는 통제불능이었어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봐야 했었죠. 교육이 되질 않았고 그렇다 보니 발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학습도 되지 않았고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오빠한테 매달려 있었고 다들 무기력해져 갔으며 점차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 따위는 없고 오로지 본능에만 충실했던 오빠는 몸이 커갈수록 저희 가족을 시도 때도 없이 곤란에 빠지게 만들었더랬죠. 저는 그래서인지 웃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집은 감옥과도 같았어요. 천지분간도 못하는 꼴배기 싫은 아빠. 무능력한데 자식 사랑은 넘치는 엄마.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오빠. 가족들은 저에게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말 없이 모든 집안일을 해내는 막내여야만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것이었고 저는 그 쓸모를 위해 태어난 생명이었으니 고됨을 감내해야만 하는 게 마땅했죠. 어린 마음에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저희 가족의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자동차 사고였어요. 그때의 사고로 저희 엄마 역시 크게 다치셨고 왼쪽 다리에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죠. 병원에서 엄마가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네 오빠는 괜찮아? 응? 네 오빠는 어떻게 됐어? 오빠는 이미 떠나고 없어. 응급실에서 들은 소린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바로 즉사했던 것 같다고. 그러던데. 무덤덤하게 입을 열었던 저는 말끝을 흐리며 엄마가 눈을 세게 감은 채로 입술을 꽉 깨무시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을 때 저도 눈이 시큰해지더니 뜨거운 눈물이 흘렀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평생을 오빠를 불편해했고 만일 오빠가 죽는다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자신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비단 슬퍼서만은 아니었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오빠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희 가족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였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좀 많이 이상했었거든요. 눈치 없이 떠드는 게 주특기였던 아빠는 입을 다물고 멍하게 허공을 의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엄마는 목적지 하나 없이 풍랑 위를 표류하고 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족을 힘들게 만든 오빠가 사라지면 저희 집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왔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의지가 있는 한 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없다고 여겼죠. 아무런 기반도 없는 가난한 집안, 지적 장애가 있는 부친과
지체 장애가 있는 모친의 자식인 제가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공부였죠.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줄임배를 움켜 쥐어가며 공부를 했어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리란 다짐이었어요. 친가도 외가도 전부 저희 부모님 댁에서 못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들이었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은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굴레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공부에 매달렸고 자력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들어간 대학이 어느 수준인지 당신들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알지 못하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딱 그 꼴이었죠. 저는 명문대에 재학하는 동안 부모님과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꼴랑 그거 몇 푼 가지고 안주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부모님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더군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자력으로 독하게 앞길을 개척하고 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대단한 위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거의 5년여를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원하던 곳에 취업을 성공한 뒤에야 저는 부모님을 뵈었고 마치 선심을 쓰듯 다달이 용돈을 붙여드리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고 매달 50만 원씩이었죠. 저는 멋진 직장에 다니면서도 제 목표를 꽤나 이뤄낸 뒤에도 연애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속은 모난 구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죠. 연애 같지도 않은 연애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안에는 한 가지의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만무하였으며 바람직한 아내의 역할을 해낸다든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라든지 이런 그림이 저랑은 매치가 안 되었어요. 저처럼 하자 있는 집안의 자식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도 예의란 생각이었습니다.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데 운명이란 것이 참 묘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굳은 다짐을 마치고 지내던 저에게 다가온 진짜 인연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저희 부서 팀장님의 친척 동생이었어요. 손수로 따지면 륵천관계였는데 원래 서로가 왕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친하지 않았대요. 다만 서로 얼굴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회식이 진행되고 있던 식당에서 그 사람이 먼저 팀장님한테 아는 체를 했었던 겁니다. 형, 여기서 다 보네. 나는 얼핏 보고 형 아닌 줄 알았다가 맞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왔어. 이런 데서 마주치다니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너 이쪽 동네 사는 것도 아니잖아. 보니까 너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여기까지 왔나 보네. 나는 회식 중인데 이렇게 마주친 김에 우리 팀 사람들하고 인사나 해라. 아이, 인사는 무슨. 여러분, 오붓한 회식 타임에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했습니다. 마저 식사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민망하다는 얼굴로 뻔뻔스레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순간 웃겨서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입에 사이다를 머금고 있던 순간이라서 사이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갔죠. 테이블 위에는 정적이 흐르고 그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약하고 그런 데서 소심한 면이 있는 저는 금세 얼굴에 열이 올라서는 죄송하단 말만 중얼거리면서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지만 저는 머릿속에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호감상인 얼굴이었고 속된 말로 여자들이 웬만하면 다 좋다고 할 그런 호불호 없는 생김새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잔상이 남았고 자꾸만 곱씹으면서
그 사람이 사라진 방향 쪽의 테이블들을 몰래 힐끗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제 파악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뿐이었죠. 순간적인 설렘, 호기심 같은 거요. 팀장님은 금수저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분과 친척이라는데 집안 수준은 안 봐도 저랑 하늘과 땅 차이일 게 분명했죠. 그런 남자는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닐까? 분명히 연예인급으로 예쁜 여자일 거야. 이런 실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회식이 끝나갈 무렵 먼저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아까 저 보면서 웃으신 분 맞죠? 와, 아까 저 엄청 민망했던 거 아세요? 네? 글쎄요. 하나도 안 민망해 보이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셨었나 봐요. 씩 웃으면서 묻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능글맞은 걸 보니까 자기가 잘난 걸 스스로 아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냥 꾸벅 인사하고 먼저 돌아섰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 팀장님의 부탁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때 회식 자리에서 봤던 내 친척 동생 기억나죠? 걔가 서주임 번호를 자꾸만 물어봐서 일단 나도 모르게 서주임이 남자친구가 없다고 정보를 주기는 했는데 뭐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번호를 그분한테 주신 건 아니겠죠? 그게 내가 정말 미안해 서주임.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집안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이 더 위라서 내가 당최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것이 바로 직장 상사의 갑질인가 하는 별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할 시간도 없이 금세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거두절미하고 저랑 따로 만나보고 싶단 얘기더군요. 다 가진 남자의 독특한 호기심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역시 들었죠. 제 가족사를 바로 털어놓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의 영향으로 그런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시고 엄마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라? 그 사람은 무척 태연했습니다.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의상이나마 저한테 힘드셨겠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해줬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을 처음 봐요. 제가 어떤 특별한 반응을 해드렸어야 했나요? 그럼 실례했나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동정을 받는 건 사실은 질색인 사람이었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신물이 나다 못해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게 바로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외제차를 보니까 주눅이 들었죠. 저 따위는 꿈도 못 꿨을 외국 명문대학 출신인데다 제가 망상에서나마 노려봤던 엄청난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목에서 척 봐도 명품인 게 분명한 시계를 발견하고선 절대 연애 대상으로도 넘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은 없었고 저에게는 걸핏하면 시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과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든 그 결말은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였어요. 다시 한번 주제 파악을 마쳤건만 그 사람은 자꾸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그 사람과 말을 편하게 놓고 있었고 서울을 벗어난 곳까지 놀러가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얼떨결에 사귀는 관계로 발전해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진 않으려고 했어요. 저의 초기 예상보다 그 사람은 더 엄청난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아들하고 서로 잘 맞는다면야 너무 좋죠. 무조건 찬성이야, 찬성. 싸대기라도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어머님은 너무나도 따뜻하면서도 호쾌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뵌 아버님마저도 무척 다정하셨죠. 저는 그 집안에 비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조건의 여자였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은 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연애 기간이 쌓여갔을 때 저에게 청혼을 해주었습니다. 기쁨 뒤로 고민이 되었던 저는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우리 딸이 하고 싶으면 해.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되는 거야. 휴, 그렇게나 부유한 집안이라니. 너무 기운 결혼을 해서 내가 눈칫밥 먹어가며 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일단 우리가 모은 돈이라도 다 보태줄 테니까 요긴하게 쓰고. 저희 아빠는 무작정 하라고 외치셨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가 이윽고 저에게 내밀어진 통장을 보고서는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 뭐냐고. 내가 여태까지 보내들었던 용돈. 설마 지금까지 안 쓰고 이렇게 모아두기만 했던 거예요? 왜? 왜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좋게 살라고 보내줬던 건데 왜 똑같이 아등바등 살면서 이 돈을 못 쓰고 그렇게 또 궁성맞게 살았던 거냐고. 제가 다달이 보내드렸던 50만 원, 그리고 생신 같은 데에 따로 들었던 돈, 그런 것들이 전부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용돈이라면 부모님의 생활이 좀 나아질 줄 알았건만 두 분의 행색이 남루해서 의아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울컥함을 화내는 것으로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온 부모님이 또 이렇게 계속 바보같이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지내는 게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기도 했었죠. 그런 저를 바라보던 아빠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멀쩡한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고생해서 번 돈이야. 그런 걸 어떻게 써? 마음 아파서 못 써. 참고 늘러왔던 눈물이 그때 터져 나오더군요. 부모님께 너무나도 불효자식이었다는 생각만 들었고 제가 두 분을 외면해왔던 기간 동안에도 두 분에게는 저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이고 세상의 전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돈을 안 쓰시는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다짐했어요. 어쩌다 보니 부잣집에 시집가는 형국이 되었지만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자력으로 부모님을 부양해 내겠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점차 두 분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보낸드린 돈을 쓰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셨고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도 기르셨죠.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댁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나쁘게 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저 같은 오점이 시댁집 안에 찍혀서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매사에 전전긍긍을 해댔습니다. 강박이 생겨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신경을 쓰면서 지냈고요. 특히나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더욱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나마 저희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심적으로 좀 가깝기라도 했는데 다른 시댁 친척분들은 정말 가끔은 상대하고 있자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긴장이 되고 어려웠어요. 저랑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 피해 의식인지도 모르겠으나 저를 보는 그 시선들이 마치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힌 신기한 동물을 보는 것만 같아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늘 조심스레 살고 있던 어느 날 시댁에 중요한 제사가 다가왔어요. 시댁은 명절을 제외하면 1년에 딱 2번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집안에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부터 제사가 열리는 큰 댁에 가서 음식을 했죠. 누가 그렇게 일찍 오라고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전을 다 부치고 나서 마침 떡을 그릇에 옮기는 도중에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식 같은 때에 주문을 넣는 유명한 떡집의 떡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랐는데요. 와, 태어나서 이렇게 고급 떡은 제가 처음 먹어보게 된 거네요. 그래?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떡을 유독 잘 먹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떡을 좋아했어? 저희 친정 부모님 닮아서 제가 빵보다 떡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좋아하는 떡을 잘 못 먹었어요. 어머, 왜?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라도 있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떡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절주절 떠들던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과거, 집안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셈이 되었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당황한 낯을 하고 계셨죠. 근처에 계시던 시댁 어른들도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들이 엄청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지금들 사돈분들께서 떡을 좋아하실까? 네? 네, 그럼요. 없어서 못 드시죠. 순간적으로 대답을 한 저는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했습니다. 겨우 그딴 대답을 내놓다니 너무 쪽팔렸어요. 시어머니의 당황한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진짜 무슨 정신으로 제사의 끝까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한숨을 쉬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지만 사유가 민망해서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오랜만에 주말을 껴서 친정집에 부모님을 뵈러 내려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간 거라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부모님께 맛있는 외식이나 시켜드리다가 그렇게 올라갈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별로 외식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먹자면서 반찬이 많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게 과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보니까 반찬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특히 김치가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입을 쩍 벌렸어요. 저희 아빠가 옆으로 와서는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냉동실도 한번 열어봐. 거기에 맛있는 거 많아. 냉동실이요?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설마 이거 다 떡이에요? 이건 만두고? 아니, 이런 걸 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척 봐도 허접한 게 아니라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해져 있는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거 다 안사돈께서 보내주셨는데 넌 몰랐어? 나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해서 따로 말을 안 한 건데. 제가 금시초문이라며 고개를 가로젓자 당황한 엄마가 절뚝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안방에 가시더니 왼 쪽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줄줄이 도착한 택배에 동봉되어 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글을 쓴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고 짧은 글귀를 눈에 담으며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래 직접 흰 쑥을 듬뿍 넣고 만든 쑥떡이에요.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하실 거예요. 입맛에 맞으시거든 저에게 전화 주시겠어요? 더 맛있는 떡도 선보여드리고 싶네요. 부족한 솜씨나마 발휘해서 김치를 해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배추, 무, 고춧가루 들어간 재료는 전부 제가 아는 분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걸로 한 거예요.
반찬들도 제가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는데 맛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보내드리네요. 어떤 결과물을 내든 딸을 그토록 귀하게 키워내신 두 분의 자식 농사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과 연을 맺어주셔서 거듭 감사드려요. 손으로 눈가를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내내 시댁과 저는 철저한 타인이고 결코 한데 섞일 수 없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그 곁을 맴돌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제 안에 있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불러온 오류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삐뚤어진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저는 드디어 오랜 세월 부인해 두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고 제가 오빠를 증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오빠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혼자 힘들었다고요. 오빠가 떠난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존재를 부모님 앞에서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10수년 만에 처음 꺼내는 것이었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 두 분 다 가슴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세 식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의 과거를 용서하였어요. 이것을 계기로 부모님께서도 완전히 오빠를 그 안에서 털어내시고 앞을 보며 나아가게 되셨죠. 보다 적극적으로 바깥 생활을 하셨고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시어머니께 저는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정말로 감사드려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려고? 그럴 것 없어. 나는 네가 앞으로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만큼 편안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먹어본 떡, 만두, 김치, 마른 반찬들처럼 맛있는 것을 그 이후로도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그때 저희 부모님께 보내주셨던 것은 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부모님을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을 전부 마음으로 아끼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그분들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걸 보며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고 진정으로 변화한 건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셨죠. 아빠는 대체 일을 몇 가지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즐거우시대요. 겨울이면 지인분의 도움으로 시작한 붕어빵, 아니 물고기 장사를 하시는 것도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오빠가 붕어빵을 보면 물고기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아빠가 그리 표현하시는 걸까요? 아빠 못지않게 엄마도 정말 공사다망하세요. 친구분들도 여럿이라 제가 가끔은 질투가 날 정도예요. 어쩌면 사실은 제가 저에게 있어선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